움직이면 죽여버린다. 이 영감탱아. 2005년 1월 서울의 새벽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로 가득했습니다. 영등포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새벽 3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어요. 단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한 불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적막한 단지 사이를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걷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파트 경비원 이서연, 28살. 서연은 새벽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라고 하면 보통 나이 지긋한 남성을 떠올리지만 서연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한 건 2년 전 어머니가 쓰러진 직후였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2년 전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서연은 대학을 중퇴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공장, 식당, 마트 캐셔. 그러다 발견한 게 아파트 경비원 자리였어요. 숙식이 해결되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는 이 일은 서연에게 유일한 희망줄이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새벽 순찰, 주차 관리, 택배 정리. 주민들의 갑질도 감수해야 했고 젊은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순찰이었습니다. 서연은 단지 외곽을 돌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겨울바람이 뺨을 핥히었지만 서연은 목도리를 여미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가면 따뜻한 라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단지 정문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비명. 서연의 발이 멈췄어요. 편의점 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편의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편의점 한가운데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향하는 곳에는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진열대에 등을 기댄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노인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어요. 계산대 쪽에서는 젊은 알바생이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절한 것 같았어요. 강도가 노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자꾸만 떨어뜨렸어요. 강도는 그 모습에 짜증이 났는지 칼을 휘두르며 노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연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서연의 다리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상대는 칼을 들고 있었고 서연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다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서연은 전력으로 달려가 노인과 강도 사이에 몸을 던졌습니다. 강도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곧 상대가 여자 경비원이라는 걸 알아채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복면 사이로 드러난 눈이 잔인하게 빛났어요. 서연은 노인을 등 뒤로 밀어 보호하며 강도와 마주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다리에서 힘을 빼지 않았어요. 손에는 순찰용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기라고 하기엔 초라했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강도가 칼을 휘두르며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손전등을 들어 강도의 얼굴을 향해 빛을 비췄어요. 강렬한 불빛에 강도가 잠시 눈을 찡그렸고 그 틈을 노려 서연은 노인의 손을 잡아 편의점 뒤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강도가 분노에 찬 외침을 내지르며 서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왼팔을 관통했습니다. 칼날이 팔뚝을 스치고 지나간 거예요. 따뜻한 액체가 팔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손전등을 휘둘러 강도의 손을 내려쳤어요. 강도가 움찔하며 칼을 놓칠 뻔했지만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서연은 편의점 계산대 뒤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고 강도를 향해 분사했습니다. 하얀 분말이 강도의 얼굴을 뒤덮었어요. 강도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비명을 지르며 휘청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소화기로 강도의 다리를 후려쳤어요. 강도가 바닥에 쓰러졌고 서연은 재빨리 그의 손에서 칼을 걷어찼습니다. 강도가 바닥에서 몸부림쳤지만 서연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소화기를 높이 들고 강도 위에 서서 움직이면 내려치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편의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차 2대가 편의점 앞에 멈췄고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이 강도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우는 동안 서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왼팔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통증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살았다. 노인 어르신도 살았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경찰관 한 명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순찰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편의점에 들어왔고 강도가 노인을 협박하고 있어서 막았다고. 경찰관은 서연의 피 묻은 팔을 보며 구급대원을 불렀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연의 상처를 응급 처치하는 동안 서연은 노인 쪽을 바라보았어요. 노인은 경찰에게 진술을 하고 있었는데 연신 서연 쪽을 바라보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진술을 마치고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주름 가득한 손이 따뜻했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연은 노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들였습니다. 경찰이 노인에게 연락처를 물었고 노인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서연은 그 명함을 힐끗 봤지만 어두워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연에게 중요한 건 노인이 무사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서연에게도 연락처를 물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비실 번호만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새벽 순찰을 마저 돌아야 했고 아침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상처는 경비실에서 소독하고 붕대로 감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편의점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비실로 돌아가는 길, 서연의 왼팔은 욱신거렸지만 마음 한쪽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살렸다. 그 사실이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더 선명하게 가슴에 남았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소중한 댓글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연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 자신이 지켜낸 그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새벽의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일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돌아갔어요. 새벽 순찰, 주차 관리, 택배 정리, 민원 응대. 그날 밤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은 그저 스쳐 지나간 하루의 에피소드처럼 기억 저편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왼팔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서연은 긴 소매로 가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일을 계속했어요. 그날은 서연의 비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비원 제복 대신 수수한 회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으니 28살 평범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유독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끝이 얼얼했어요. 서연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정류장 한쪽에 서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 그리고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온화한 인상. 노인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서연이 한참 노인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며칠 전 편의점에서 강도에게 협박당하던 바로 그 어르신이었습니다. 노인도 서연을 알아본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노인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이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기 때문에 혹시 예의 없게 생각하셨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에는 서운함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마치 오래전부터 찾고 있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 같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서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추운 날씨에도 노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쑥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있었던 일은 자신에게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운 것뿐이었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노인은 서연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 동안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날 밤의 공포가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칼을 든 강도, 앞이 캄캄했던 그 순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준 젊은 여자 경비원. 노인에게 서연은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버스가 왔지만 노인은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버스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서연에게
아침이라도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괜찮다며 사양했어요.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류장 근처의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 두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설날이 며칠 안 남은 시점이라 분식집에서 떡국을 팔고 있었어요. 뜨끈한 국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노인은 떡국을 한 숟갈 뜨며 서연에게 이것저것 물었어요.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는지, 가족은 있는지. 서연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노인의 따뜻한 태도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어머니가 간암으로 투병 중이라는 것, 병원비를 벌기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는 것, 아버지는 서연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것.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한숨을 내쉬고 가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연보다 훨씬 오래 살아온 사람의 눈에 서연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가 선명하게 비쳤어요. 떡국을 다 먹을 무렵 노인이 서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은 자신도 손녀뻘 되는 아이가 있다고 했어요. 만약 그 아이가 서연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랐을 거라고요. 그날 밤 서연이 자신을 도와준 것처럼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의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닿았어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노인의 이름과 직함을 확인하기 전에 노인이 먼저 손을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서연에게 꼭 연락하라고 당부하며 분식집을 나갔어요. 서연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뜨끈한 떡국의 온기가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어요. 서연은 그 온기를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이 들어오자 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서연은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서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며칠 전 강도에게서 노인을 구한 일, 그리고 오늘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제외해서 떡국을 먹은 일. 어머니는 서연의 이야기를 듣고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본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어렸지만 서연은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서연은 주머니 속 명함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언젠가 연락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서연은 결국 연락하지 못했어요. 매일매일이 너무 바빴고 명함은 서랍 깊숙이 묻혀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서연에게 또 다른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회가 오기 전에
서연의 세계는 먼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일주일 뒤 서연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이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오자 관리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서연에게 무관심했던 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소장은 서연에게 관리사무소로 따라오라고 했어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발이 얼어붙었어요. 사무소 소파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번쩍이는 금태 안경에 고급 캐시미어 코트, 손목에는 눈이 부시도록 비싼 시계가 차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젊은 남자를 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편의점 강도였습니다. 그날 밤 복면을 쓰고 칼을 휘둘렀던 바로 그 강도가 지금 고급 옷을 입고 태연하게 앉아 있었어요. 깁스를 한 팔을 들어 보이며 서연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이 서연을 비웃고 있었어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관리소장이 서연 앞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서연이 일주일 전 무고한 시민을 폭행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 대응이었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팔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강도가 서연에게 칼을 휘두른 건 사실이었고 서연은 자신과 노인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행동만 했습니다. 소화기로 강도의 다리를 친 건 맞지만 그건 강도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깁스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혔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서연이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중년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입을 열자 관리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중년 남자는 자신이 이 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리 용역 계약에도 관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무고하게 폭행당해 팔이 부러졌다며 서연에게 공식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건 완전히 뒤집어 씌우기였습니다. 강도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지역 유력 건설업자로 관리소장까지 소나기에 쥐고 있었어요. 서연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 했어요. 자신은 노인을 구하기 위해 나섰을 뿐이고 강도가 먼저 칼로 공격했다고요. CCTV를 확인하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요. 하지만 중년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편의점 CCTV는 이미 확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CCTV가 고장이 나서 녹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서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요.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CCTV가 고장났다니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가 증거를 없앤 거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동네 건설업계에서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왜 자기 말을 듣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조용히 사과하고 합의금 내면 봐줄 수도 있다고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과? 합의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서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서연은 완전히 불리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상대방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일단 서연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린다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 해고도 검토할 거라고요. 정직, 해고. 그 단어들이 서연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서연에게 이 직장은 전부였어요. 이 월급으로 어머니 병원비를 내고 치료비를 감당하고 겨우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고되면 서연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어머니의 치료를 계속할 방법도 사라지는 거예요. 서연은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 사람을 구하고 정당방위로 강도를 막았을 뿐인데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할 수가 있는 건지 서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경비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어요. 어느새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말의 서울, 차가운 눈발이 서연의 어깨 위로 쌓여갔어요. 서연은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갑다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얼어붙어서 몸의 추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송이들이 회색 하늘에서 끝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빠, 나 어떡해? 서연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만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눈을 맞았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재현 오빠였습니다. 재현, 서연의 남자친구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이자 지금은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는 2년차 연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올해 안에 결혼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 달에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태로 재현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정직당했고 해고될 수도 있고 강도에게 누명을 쓰고 있다고 재현이 걱정할 게 뻔했어요. 그리고 서연은 지금 그 걱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끊겼다가 다시 울렸어요. 서연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재현 오빠, 나 좀 힘든 일 있어. 상견례 연기해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문자를 보내고 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연은 눈 내리는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눈송이가 서연의 눈물과 함께 뺨 위로 녹아내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공원에서 서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아니, 집이라고 부를 곳도 사라질 판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공원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재현이 서연을 찾아왔어요.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경비실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정직 처분이 내려졌으니 당분간 경비실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살아온 좁은 경비실, 창밖으로 보이던 아파트 단지 풍경, 새벽마다 순찰을 돌던 그 길들,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짐을 쑤셔 넣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어머니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2년 동안의 삶이 이 작은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경비실 문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뒤를 돌아보았어요. 텅 빈 경비실이 쓸쓸하게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어요.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아직도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요. 거리는 하얗게 덮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들이 반짝이며 내렸습니다.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하지만 병원비도 밀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무슨 얼굴로 어머니를 찾아가겠어요. 재현의 집? 하지만 이런 상태로 재현에게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냥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어요. 어느새 어둑해진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양쪽으로 낮은 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서연은 골목 한가운데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서연은 캐리어 손잡이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쌓인 바닥이었지만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지쳐서 몸의 감각은 이미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눈이 서연의 머리 위로, 어깨 위로 끝없이 내렸어요. 바로 그때 골목 저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손에는 패딩 점퍼를 들고 있었습니다. 재현이었어요. 재현은 서연 앞에 도착하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어깨에 패딩 점퍼를 덮어주었어요. 서연은 재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의 눈에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그 눈빛을 보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재현은 서연을 꼭 안았어요. 눈이 두 사람 위로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재현의 품은 따뜻했어요. 서연은 그 온기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삼켜왔던 것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연의 울음이 잦아들자 재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은 서연에게 모든 걸 이미 들었다고 했어요. 경찰 쪽 인맥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강도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냈다고요. 지역 건설업계에서 꽤 힘있는 사람이지만 뒤에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요. 재현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이 뭔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서연이 한 건 정당한 일이었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서연은 재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재현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은 재현에게 상견례를 취소하자고 했어요. 지금 자신은 해고당할 처지이고 빚도 있고 어머니도 아프고 이런 상태의 며느리를 어느 부모님이 반겨주겠냐고요. 재현에게 폐만 끼치기 싫다고요. 재현은 서연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양 어깨를 잡고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재현은 서연에게 자신이 왜 경찰이 됐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실을 밝혀준 게 경찰이었다고요. 그때부터 재현은 억울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고요. 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연이 힘들 때 옆에 있는 게 사랑이지, 힘들 때 떠나는 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상견례 취소 같은 소리 다시 하지 말라고요. 서연은 재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송이가 재현의 어깨 위로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재현의 품에 안겼어요. 눈 내리는 골목길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온기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어요. 재현이 서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오늘은 자기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내일 상견례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서연은 모르겠지만 분명 도와주실 거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이 서연의 캐리어를 대신 들었어요.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들이 반짝였어요. 차가운 밤이었지만 서연의 마음 한쪽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옆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내일을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상견례까지만 버티자. 서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운명의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새벽부터 잠을 설쳤어요. 밤새 같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해고 위기에 처한 것도, 강도에게 누명을 쓴 것도, 빚에 쪼들리는 형편도, 병든 어머니도 다 말씀드리자. 하지만 솔직히 서연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런 처지의 며느리를 반갑게 맞아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상견례가 끝나면 재현과의 결혼은 물 건너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재현이 옆에 있어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오늘을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서연은 단 하나뿐인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서연은 그대로 집을 나섰어요. 상견례 장소는 종로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숨이 턱 막혔어요.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정중하게 인사하는 직원들, 은은하게 흐르는 국악. 이런 곳에 자기가 있어도 되는 건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재현이 서연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이 있었고 상석 쪽에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단아한 한복을 입고 계셨고 아버지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서연은 눈을 바닥에 고정한 채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상석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라고요. 뭔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테이블을 지나 찻잔을 지나 정장의 소매를 지나 마침내 상석에 앉은 신사의 얼굴에 닿았어요.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은퇴 안경 너머로 온화한 눈빛을 보내고 있는 그 얼굴. 서연은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강도에게 협박당하던 바로 그 노인. 서연이 칼에 베이면서까지 지켜낸 바로 그 어르신.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떡국을 먹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당혹스러운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박제된 듯 서로를 바라보며 굳어 있었어요. 옆에 있던 재영과 어머니는 대체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물었어요. 아버지, 서연을 아시느냐고요. 신사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다가가 두 손을 덥석 잡았어요. 신사의 웃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냐고요. 이 아가씨가 바로 자신이 말했던 사람이라고요. 편의점에서 강도에게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은인이 재현이 데려온 여자였다고요. 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아버지를 구한 분이 서연이었냐고 물었습니다. 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했는데 이 아가씨가 나타나서 몸을 던져 자신을 지켜줬다고요. 팔에 칼을 맞으면서까지요. 은인이 누군지 찾으려고 했는데 이름도 안 남기고 사라졌다고요.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날 밤 영감이 편의점에서 강도 만났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목숨 걸고 지켜줬다면서요. 그 은인이 바로 서연이었다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떡국을 나눠 먹던 그 소박한 어르신이 재현의 아버지였다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기쁨의 눈물과 함께 서연의 가슴 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반겨주시는데 자신은 지금 해고당할 처지야. 강도에게 누명을 쓰고 있고 빚도 있고 이 따뜻한 분 앞에서 비참한 현실을 다 말해야 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요.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신사와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요.
그날 편의점에서 제압한 강도가 알고 보니 지역 건설업자의 아들이었고 그 아버지가 관리소장과 결탁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요. CCTV도 조작됐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범으로 몰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너무 안 좋다고요. 어머니가 간암으로 투병 중인데 병원비 때문에 빚도 있고 이런 자신이 감히 며느리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신사의 손이 서연의 어깨에 닿았어요. 고개 들어보라고요.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사의 눈에는 분노도 실망도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 그리고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신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건설업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재현이 말했어요. 황건설 황태성 사장이라고요. 신사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황태성? 그 양아치가 또 그런 짓을 저질렀냐고요. 신사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신사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보았던 소탈한 어르신은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서연아, 걱정 마라. 이제 다 괜찮을 거다. 서연은 멍한 표정으로 신사를 바라보았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재현이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요. 전직 경찰청 차장이시라고요. 지금도 경찰 쪽에서는 아버지 말 한마디면 다 움직인다고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편의점에서 강도에게 협박당하던 노인, 버스 정류장에서 당황해하던 노인, 떡국집에서 함께 웃던 노인. 그 소박한 어르신이 전직 경찰청 차장이었다니. 신사가 다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그날 나를 구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요. 그리고 그 인연의 은혜를 반드시 갚을 거라고요. 신사의 눈에 단단한 결의가 빛났습니다. 내 며느리를 괴롭힌 놈들 가만 안 둔다고요. 상견례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신사의 이름은 박정수, 전직 경찰청 차장이자 현재는 치안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찰계의 거물이었어요. 정수가 움직이자 그동안 어둠 속에 숨어 있던 것들이 하나둘빛 아래로 끌려 나왔습니다. 황건설 사장 황태성.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불법 하도급, 인허가 뇌물, 건설 현장 안전사고 은폐. 그리고 이번 서연의 건처럼 자기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경찰청과 검찰, 그리고 언론에 동시에 압박을 가했어요.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편의점 CCTV가 고장났다는 건설업자 측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어요. 실제로는 CCTV 녹화 파일이 멀쩡히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삭제를 시도한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복원된 영상에는 강도가 먼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서연에 대한 정직 처분은 철회되었고 오히려 관리소장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황태성 사장은 증거인멸과 무고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고 그의 아들은 특수강도와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서연이 아파트 단지에 복귀하던 날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들어서는 순간 동료 경비원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줄지어 서연을 맞이했어요. 그날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 서연이 정직당할 때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배 경비원이 울먹이며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때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다고요. 다 지난 일이라고요. 그 한마디에 선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은 다시 경비원 제복을 입고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풍경, 익숙한 가로등 불빛, 익숙한 새벽 공기.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서연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수가 서연에게 준 것은 명예회복만이 아니었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정수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 어머니 말이야. 간암으로 힘들어 하신다고 했지.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자신이 아는 간암 전문의가 있다고 했어요. 이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라고요. 벌써 연락해 뒀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가보라고요.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님, 이건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요. 정수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은혜는 무슨 은혜냐고요. 내가 그날 나를 구한 건 단순히 강도를 막은 게 아니었다고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몸에 칼을 맞으면서까지 지켜준 거잖냐고요. 그 마음에 비하면 내가 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정수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 책임지겠다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왔던 짐들, 밤마다 잠들지 못하게 했던 걱정들이 한순간에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수의 도움 덕분에 서연의 어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 예상보다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었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료진은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내가 옆에 있으니까. 어머니는 말라붙은 손으로 서연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행복해라.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물이 또다시 쏟아졌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서울의 거리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어요. 겨울 내내 앙상했던 가지들에 연분홍 꽃잎이 가득 달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서연의 삶에도 봄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치료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연결해준 간암 전문의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였고 어머니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호전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암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인 거였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꾸준히 경과를 지켜보면서 치료를 계속하면
완치도 가능하다고요.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2년 동안 짊어지고 왔던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병실 앞에서 빌었던 기도, 병원비 걱정에 잠들지 못했던 밤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어요. 어머니는 점점 기력을 되찾아갔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병실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입맛도 돌아와서 밥도 잘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척했던 얼굴에 조금씩 살이 붙고 눈빛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이제 결혼 준비해라.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완쾌되면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엄마 다 나았어. 이제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봐야지.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모녀는 병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가 서연과 재연을 따로 불렀어요. 너희 둘 결혼 언제 할 거냐고요. 재연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봄이 잤냐고요. 벚꽃 필 때 결혼하면 좋지 않겠냐고요. 서연 어머니도 좋아지고 계시니까 직접 딸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않겠냐고요. 그 말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수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준 게 정말 감사하다고요. 재연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우리 가족의 복이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야말로 아버님 가족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요. 정수의 어머니도 서연의 손을 맞잡았어요. 서연아, 우리 며느리 됐으니까 이제 내 딸이야.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다 들어줄게. 서연은 두 분의 따뜻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연은 병원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4월에 결혼하기로 했어. 벚꽃 필 때.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딸 고생 많이 했다. 이제 행복해라.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꼭 결혼식 와야 해. 약속이야. 그래, 약속. 엄마가 우리 딸 시집 가는 거 꼭 볼 거야. 두 모녀는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울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축복을 내리는 것처럼요. 그해 4월, 벚꽃이 만개한 어느 화창한 날, 서연은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서연은 몇 달 전 눈 내리는 골목에서 울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생기 있는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가슴속 가득 차오르는 행복.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한복을 차려입고 두 발로 걸어 들어왔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눈빛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어머니는 서연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 예쁘다. 정말 예뻐.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찬 예식장,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 그리고 버질로드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재현. 서연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한 발 한 발. 어머니와 함께 두 발로 걸어서 결혼식장에 입장하는 것. 몇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맨 앞줄에서 정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걸으면서 지난 날들을 떠올렸어요. 그날 밤 편의점에서 강도를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달려갔던 순간, 칼에 팔이 베이면서도 노인을 지켜냈던 순간, 이름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던 순간, 그때 서연이 한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앞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지나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경비원이니까,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씨앗이 되어 어느새 서연의 삶을 구원하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타인을 위해 기꺼이 던진 한 몸이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녹여주는 기적이 된 거예요. 버질로드 끝에 도착한 서연은 어머니의 손을 놓고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예쁘다, 서연아. 고마워, 재현 씨. 내 곁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예식장을 가득 채운 축복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앞줄에서 정수가 힘껏 박수를 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어머니들이 눈물을 닦으며 웃고 있었어요. 서연은 이 소중한 순간을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 진실을 온몸으로 깨달은 서연은 재현과 함께 눈부신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아버지가 축복을 보내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따뜻함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 후 집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어디에 계시든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따뜻한 봄날 같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옆에 작은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켜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분들과 함께 웃음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